안녕하세요. 자연으로 운명을 보다. 김민조와 이준성 이렇게 되어 있네요. 김민조 쌤의 양력을 보면 이 책을 제가 고른 이유가 물상론이 궁금했었거든요. 이제 저희 스승님은 불상론으로 보는 걸 별로 좋아하시지 않기 때문에 다른 분의 책을 찾아보는 걸로 해가지고, 근데 요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이 선생님을 봤어요. 근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김민조 프로필 1958년 밀양 출생 해가지고 TV 미스테리 추적 모닝와이드 뉴스 투게더 아주 특별한 아침 뭐 기타 등등 여러 군데에서 이제 그 방송에도 많이 나오시고 스포츠 신문에도 일리고 뭐 이러시면서 책도 몇 권의 책을 쓰셨어요. 남자가 불쌍해, 뭐 생남생녀, 민조의 쉬운 육효, 자연으로 운명을 보다, 민조의 사주각론, 우제의 12운성 신살 통변까지. 이제 여기에 이준서님이 같이 해가지고 보면은 같이 쓰셨어요. 저서가 민조의 쉬운 육효, 자연으로 운명을 보다, 민조의 사주각론, 우제의 12운성 신살 통변. 그러니까 책을 쓸 때 같이 쓰신 거예요. 두 분이서 같이. 이분이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김일일 선생님이 나이가 70인데 58년생이니까 70이시죠. 엄청 젊어요. 의학의 힘을 빌리신 것도 있을 것 같고 본인의 건강관리도 엄청 하신 것 같고 하시는데, 이분 책에 이렇게 물상론에 관련한 책이 있길래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어제 밤에 와서 오늘 아침에 펼치는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서문에 보면은 이분의 이제 고민이나 이런 게 조금 나와 있어요. 옛날에 이제 자연으로 운명을 보다라는 책을 세상에 내놓고 난 뒤 제 마음 한구석에는 늘 허전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겨울나무가 꽃을 피웠으나 아직 열매는 맺지 못한 듯한 공허감이었지요. 언젠가는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써야겠다고 다짐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세월만 흘러보냈습니다. 결심을 하고 다시 글을 쓰려 하니 생각처럼 술술 풀리지 않아 예상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원고를 완성하고 나서도 시원하다기보다는 또다시 허전함이 찾아왔습니다. 역학에 입문한 지 어느덧 40년이 되었지만 아직 완전한 경지에 이른 적은 없습니다. 알 것 같다가도 다시 멀어지고 잡힐 듯 하다가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그 아득함이야말로 저를 붙잡아온 역학의 매력이었습니다. 이게 모든 역학 공부하는 분들의 고민인 것 같아요. 처음 입문했을 때는 운이 좋다 나쁘다, 배우자 복이 있다 없다, 재물 복이 있다 없다는 단순한 기륭의 판별이 전부라고 여겼습니다. 상담을 찾아오는 이들에게 그 운세를 맞추려는 것이 실력이라 믿고 오로지 운의 흐름을 보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수만 명의 사주를 접하면서 깨달은 것은 좋은 운과 나쁜 운의 기준이란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행운이라 여겼던 일이 훗날 불행의 씨앗이 되기도 하고 불운이라 여겼던 일이 오히려 성공의 밑거름이 되기도 했습니다. 꽃비가 흩날려 땅에 떨어져 걸음이 되듯 운명의 길도 그렇게 예측을 넘어서 흐름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역술인들, 저도 마찬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면 한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공부가 이게 좀 알 것 같다, 이제 조금 자신감이 생겼다 이래가면서 막 하다가도 어느 순간 보면 이게 전부인가, 막 내가 이렇게 아는 게 없구나 이런 걸로 막 자괴감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근데 보면 이제
이 선생님도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운이 전부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 그 명리라는 게 맞추고 안 맞추고 이게 맞췄다 안 맞췄다라기보다 제가 생각하는 역술인이라는 건 그러니까 긴 인생을 살아갈 때 길이 없어 보이고 답답하고 길을 좀 이렇게 누군가 알려줬으면 하는 그 시기에 약간의 조언 그리고 조금이라도 좀 이 사람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저는 그 정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역학 공부를 하면서 저도 느끼는 거지만 진짜 바르고 올바르다 뭐 바르다 뭐 이런 판단 자체가 이게 과연 내가 이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다양하듯 그 다양한 사람들한테 대한 그 판단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맞다고 생각하고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그 정해진 규칙이 다른 사람한테는 틀릴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살아갈 때 그 정해진 틀을 정해놓으면 그 틀에서 거의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자기 팔자는 못 속인다는 그런 말이 맞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런 걸 엄청 많이 정해놓고 사는 것 같더라고요. 남들 볼 때는 굉장히 자유로워 보이고 어찌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 규칙과 정해진 틀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이 선생님이 말하는 물상론을 이렇게 한번 오늘서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간목부터 볼게요. 간목이란 목은 자연적으로 분석해보면 초봄에 처음으로 올라오는 새싹으로 순수한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모든 생명체를 의미한다.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모든 생명체를 의미하는 거래요. 초봄에 처음 올라오는 새싹으로 순수한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모든 생명체를 의미한다. 겨울의 어둠 속에서 밝은 곳으로 향해 올라오는 것이 간목이므로 성질이 너그럽고 성장한다는 뜻도 내포하고 있다. 간목일에 태어난 사람은 지도자, 교육, 계통, 미래의 발전, 산업, 제조업의 직업과 관련된 직업을 가진다. 그러니까 성질이 너그럽고 목이 좀 너그럽고 끝없이 발전하고자 하죠. 성장하고자 하고 그리고 간목에 태어난 그러니까 간목일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나 교육계통, 미래산업의 발전, 제조의 직업과 관련된 직업을 가진다. 이들은 리더십이 뛰어나고 정직하고 성실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주의 구성이 좋지 않으면 고집이 세고 이제 반대편으로 고집이 세고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으며 직선적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악하지는 않고 순하고 착한 성품을 지니고 있다. 특히 제가 생각할 땐 봄의 목의 일간들이 좀 더 이런 성향을 가지죠. 사주가 약한 경우 주관이 약해 남의 말을 잘 듣기 때문에 이용당하기 쉬우므로 착함과 의리는 다르다는 것을 구분해야 후회할 일이 없을 것이다. 간목의 총론 모든 오행은 생명체의 상징인 목을 키우기 위해 존재한다. 화는 모든 생명을 키우는 열기이고 토는 뿌리를 내리고 유지하며 금은 다 자란 나무를 베거나 가지를 치기 위해 존재하거나 열매가 된다.
수는 수분과 양분을 공급하기 위한 존재다. 갑목은 곱게 자라는 성질을 지니고 있어 연월 일시 중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곱게 자라는 기운의 의미가 있다. 항상 솟아오르는 양의 기운으로 상승하려는 기질이 있기 때문에 성질도 있고 고집도 세다. 금과는 조금 다른 의미에서 굳고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갑목은 입추 전까지 잘 자란다. 갑목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나무가 아니므로 겨울철에 갑목이 제일 왕하며 윤택하다. 음력 2월에 잎이 나오며 이때 나온 잎은 을목이 되어 이후부터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습한 진토와 그리고 축토에 뿌리를 내리고 병화의 양분을 받는 사주 구성이 가장 좋다. 그러니까 갑목 일간은 병화도 옆에 있어야 되고 토도 밑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수도 좀 있어야지 되는 거죠. 해석 죽은 나무가 그러니까 갑목이 갑신, 갑술, 갑자를 나타낸 이게 예시를 들어놨어요. 죽은 나무라 하는 것은 자월, 술월, 신월은 가을과 겨울이므로 갑자, 갑술, 갑신, 일주는 마치 가을과 겨울에 태어난 쇠한 나무와 같다. 만약 지지에 인묘진이 있으면 지금은 죽은 나무처럼 보이지만 말년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나무이거나 키울 수 있는 나무다. 그러나 인묘진이 없으면 무조건 죽은 나무로 베어 목재로 사용하거나 불을 피울 땔감용의 나무에 해당한다. 인묘진이 없으면 그렇다는 얘기죠. 갑오, 갑진, 갑인 이런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갑묘가 없냐 이게 갑묘일주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성장하는 나무 생목을 말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인월, 진월, 5월은 봄, 여름이니 초목이 자라는 계절로 일지가 인, 진, 오이면 지지가 따뜻함으로 살아있는 나무가 된다. 이때는 신유술, 해자축 글자가 지지에 많더라도 나무가 자라는 계절이므로 성장하는 나무로 본다. 갑인, 갑진은 1월, 3월에 자라나는 나무이고 갑오, 갑신은 5월, 7월로 푸른 잎과 화려한 꽃이 있는 나무이다. 갑술은 9월에 목인이 쇠한 나무이다. 갑자는 11월은 죽은 나무로 보지만 그 안에는 씨앗의 양기를 고요히 품고 있다. 그래서 갑자는 스스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자라는 나무예요. 장래의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갑자일주가 만약에 병화가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병화가 있고 거기에 진토나 이렇게 축토가 같이 옆에 있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나무죠. 오행의 근본 원리는 생사에 구분이 없다. 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 죽은 나무, 성장하는 나무로 구분하는 것이다. 죽은 나무란 잎이 피지 않는 양기 덩어리의 목을 의미하고 살아있는 나무란 잎이 피고 자라날 수 있는 나무를 표현한 것이다. 갑목의 종류에는 과일나무, 가을에 병화인 태양이 천간에 떠 있고 지지에 습기가 있는 진과 축이 있으며 경신이 천간에 있는 사주의 구성이라면 부자의 운명이다. 그러니까 가을에 병화가 떠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과일이 제대로 된 성장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뿌리도 튼튼하게 내렸으니까 내리는 걸 의미하는 게 진축. 거기에 경신이 있다라는 건 필요 없는 가지나 필요 없는 열매가 제대로 숙성되지 않았다든가 격가지들 쓸데없는 것들을 쳐내서
진짜로 알찬 열매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자의 운명이겠죠. 가을에 감목이 태양을 바라보면 잘 자란 나무가 된다. 이때 경금은 단단한 것으로 과일을 의미하므로 잘 자란 나무에 과일이 풍성하여 열린 모습이 되어 부자의 운명이다. 동양지목, 대들보를 말하는데 가을과 겨울에 태어나서 지지에 습한 토인, 진축이 있고 천간에 경정이 나타나면 귀한 운명이다. 해석하면 가을과 겨울의 감목은 이미 다 자란 나무인데 지지에 습토가 있는 토양이 있으므로 뿌리가 깊은 커다란 나무가 된다. 이때 정화와 경금이 있으므로 정화로 경금을 날카로운 도끼로 만들어 나무를 대들보를 사용하게 하니 큰 일을 할 사람으로 본다. 과일나무로 쓸 것인지 대들보로 쓸 것인지 불쏘시개로 쓸 것인지는 나무의 뿌리를 보고 판단한다. 천간에 정화 경금이 있고 생장이 끝난 나무이면 땔감으로 쓰인다. 죽어있는 나무가 기름진 토양을 만나면 나쁘다. 만약 불모지에 금이 없고 수가 있다면 불피기가 어렵다. 감목이 겨울에 불을 피우는데 필요한 땔감의 용도라면 모닥불이 추운 날씨를 녹여주듯이 자신을 희생하여 남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므로 많은 사람에게 봉사하고 자선심이 강한 종교인이 될 수 있다. 만약 여름에 불을 피우는 사주구조라면 이미 따뜻한 상황에서 자신이 따뜻하게 해준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위선자가 될 수도 있다. 관상목, 가을과 겨울철에 감목이 화를 기운이 전혀 없고 맑은 생의 구조가 되면 관상목의 특이한 운명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가을과 겨울철에 감목이 화가 기운이 전혀 없고 맑은 생구조만 되어 있다면, 그러니까 수가 밑에 있다는 얘기죠. 관상목의 특이한 구조가 된다. 이거는 이제 연예인 사주 하면 되겠네요. 연예인 하면 되죠. 감목과 다른 천간의 관계. 감목이 감목을 만나면 굵고 강한 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는 모습이다. 감목은 생명의 주인과도 같고 을은 감목을 보좌하여 사회를 아름답게 하는 일년생의 화초와 같다. 모든 만물은 감목이라는 생명 하나를 가꾸기 위해 보호하고 돕는 역할을 한다. 제가 아는 꼬마 중에 이제는 꼬마라고도 못 부르는데 20살이 넘은 친구인데 일주가 감목이 일주인데 가을 신월 감목이거든요. 신월 감목인데 화가 한 개도 없어요. 그리고 갑을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친구는 진짜로 숲이죠, 숲. 그러니까 이게 굵고 강한 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는 모습이다. 예시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일주가 이렇게 을갑갑을, 그러니까 갑목에다가 을목을 이렇게 숲을 이루고 있는 거죠. 갑이 을을 만나면 과일나무처럼 가지가 많은 나무다. 굳은 가지가 아니므로 대들보로 사용할 수 없다. 갑목의 가지가 달린 모양이니 곱게 자라는 본래의 성질이 옆으로 뻗은 가지 때문에 잎만 푸르고 무성하게 되어 근본적인 역할인 곧고 굵은 나무로 자라지 못한다. 이로 인해 본성이 왜곡되고 흐려지게 되며 시작은 있으나 끝을 맺는 것이 어렵다. 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나 실제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억압당함으로 신경색이 생길 수 있다. 단 경금이 나타난 경우에는 을목이 경금과 합하여 제거되므로 좋을 때도 있다. 갑목이 병화를 만나면 태양을 본 나무다.
태양에 의해 잘 자라므로 금상첨화다. 갑목, 병화, 개수가 같이 있다면 안개가 가려진 태양 아래서 자라는 나무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개수는 지지에 있어야 좋다. 개수는 지지에 있으려고 그러면 자수나 축토가 밑에 지지에 있고 저기 뭐야 나머지 병화만 천간에 써 있어야 되죠. 경신금이나 임계수가 같이 나타나 있으면 경신금이 병화를 가로막아 갑목의 성장을 방해하니 자신의 길을 가지 못하게 된다. 계수금 임계가 그 저기 뭐야 가로막는 게 아니라 경신금이 가로막는다고 얘기하네요. 갑목이 정화를 만나면 화의 기운이 왕성한데 경신금이 없다면 화상을 입은 나무에 비유할 수 있다. 단 겨울철에 조우로서 보온을 위해 정화를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러나 정화는 땅의 열 혹은 온실의 열기를 주는 인공적인 화이므로 갑목의 본분인 큰 나무로 성장시키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사주의 격이 떨어진다. 봄에 정화가 있는 경우 화의 기운이 강하면 앞으로 성장할 나무가 화상을 입어 나무가 더 이상 잘 자라지 못한다. 성질이 까다롭고 사주 구성이 좋지 않다. 여름에 정화가 있을 경우 여름에 화의 뿌리가 강한 계절이므로 산불을 의미한다. 따라서 갑목이 심한 화상을 입는 것도 되지만 더운 여름에 갑목이 정화의 불을 더 강하게 만들어 덥게 만드는 원인이 자신이므로 남에게 누를 끼치는 사람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남에게 잘못하는 사람이 되거나 기술자의 운명을 산다. 가을에 정화가 있는 경우 건조한 계절에는 불이 잘 타기 때문에 나무가 모두 타버린 상황이 되어 불길하다. 단 경금이 있고 정화가 있다면 경금을 재련하여 갑목을 제목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때는 사주의 구성이 좋게 된다. 겨울철에 정화가 있는 경우 추운 겨울에는 갑목을 정화로 태워 천지를 따뜻하게 하니 올바른 봉사자이거나 종교인이 된다. 경금이 있는 경우에는 정화로 경금을 재련하여 갑목을 대들보로 사용할 수 있다. 갑목이 무토를 만나면 수가 온전한 계절에는 수를 박으니 좋다. 왕성한 계절엔 그러니까 겨울철에 무토가 있으면 좋다는 얘기죠.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보온이 필요하므로 뿌리가 얼지 않도록 흙을 덮어주어야 한다. 이때 뿌리 없는 천간 무토를 갑목이 극하면 아내와 재물에 풍파가 많다. 반면 여름철에는 수가 필요한 계절인데 토가 수를 막으면 필요한 수분을 얻을 수 없으므로 나쁘다. 그러니까 고산지모 높은 산 위의 나무 무토는 양의 토이며 높은 지대의 토양이다. 이때 갑목이 나타나면 높은 지대에 있는 굳건한 나무로 외롭고 고독하다. 지지에 술토가 있다면 뿌리를 내린 토양이 돌산임을 의미한다. 외롭고 잘 자라지도 못하며 힘들게 살게 되므로 수도자나 종교인으로 사는 경우가 많다. 여기 나와 있네요. 예를 들면은 갑목이 무토 중첩되어 있으니까 좀 답답하겠죠. 산이 겹치고 겹친 무토 위의 나무 외롭고 쓸쓸하며 고독하다. 그리고 갑목이 무기토가 있는 경우 무토는 높은 산의 흙이고 기토는 논의 흙이므로 산과 논이 같이 있는 곳에서 자라는 나무다. 야산을 개간하는 직업이 좋다. 그리고 갑목이
기토가 옆에 있고 무토가 멀리 있는 경우에요. 간목 옆에 기토가 있어 기토가 간목과 합하여 토가 된다. 이는 간목이 썩어 흙으로 변하게 되니 농사를 지어봐야 실패한다. 기토는 정제이므로 사주 구성에 따라 부인복을 볼 수도 있다. 만일 간목의 뿌리가 튼튼하면 나무가 썩지도 않고 자라기는 하지만 일부는 썩고 일부는 자라게 되므로 볼품은 없게 된다. 그러므로 구두쇠가 되거나 융통성이 없고 생각하는 폭이 좁다. 사실은 간목이 기토를 만나는 게 간목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간목은 기토를 제일 싫어하는데 그 이유는 기토가 간목 옆에 나타나면 갑기합으로 함으로 토가 되어 나무가 썩기 때문이다. 토양이 너무 습하면 뿌리가 썩어 쓸모없는 일만 많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간목일수가 기토년에는 농사를 망친다고 한다. 혹은 대운에서 기토가 오더라도 비슷한 작용을 한다. 기토는 간목의 재성에 해당하므로 돈이나 여자의 유혹으로 간목의 본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 이로 인해 재물을 잃게 되거나 이혼, 가정불화, 구설수 등이 일어나기도 한다. 합은 바로 옆에 있을 때 일어난다. 간목이 경금을 만나면 경금은 수의 원천이며 이슬설이 우박을 의미가 있기도 하다. 따라서 경금을 본 간목은 우박서리를 맞은 나무에 비유된다. 그러니까 봄, 여름철의 경금은 다 크지도 못한 나무가 우박을 맞았으니 더 크지 못할 뿐 아니라 결실도 없다. 매우 나쁘다. 단 목이 아주 왕성할 때는 간목을 제어함으로 좋게 본다. 가을철의 경금이 있는 경우에는 잘 숙성된 열매이기도 하다. 칼로서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해 주니 좋다. 가을철에 나무가 가지가 너무 많으면 난 무거워 나무가 찢어질 염려가 있으므로 가지나 잎을 제거해 주면 좋다. 그러니까 가을철에 경금이 있는 경우가 좋다는 얘기고, 봄에 모광한 팔자가 봄철에 모광한 팔자가 금황하면 좀 나무가 자라지도 못하고 그 험난한 거나 책임을 지는 팔자가 되죠. 그러니까 토항한 팔자들이 생활비 책임지듯이 그 결실도 없고, 그러니까 뭔가를 해보질 못해요. 그러니까 뭘 해보려고 마음을 먹고 이게 뭐 공부를 해보고 싶어서 대학을 가고 싶다고 해도 집안 형편이 안 돼서 못 간다든가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목이 금을 만나면 경금과 같은 신금을 만나면 경금과 같은 작용은 비슷하나 음의 성질로 가지를 제거하려는 것은 덜하나 서리로서 작용은 더욱 냉혹하다. 서리를 맞은 나무는 금방 시들며 결실이 없어서 부기가 불가하다. 단 날씨가 더운 여름철에 간목이 신금, 임수가 모두 있으면 관인상생으로 조우가 해결되어 사주 구성이 좋게 된다. 병이 나타나면 식리 천간에 나타나지 않아야 좋다. 그러면 병이 병의 역할을 못한다는 얘기죠. 병신합이 돼서. 간목이 임수를 만나면 임계를 본 간목은 자라날 나무가 된다. 봄부터 자란 나무가 가을이면 굵고 튼튼한 나무로 성장한다. 다만 화의 기운이 왕성해야 좋다. 간목이 계수를 만나면 을목은 모두 비를 원하지 않는다. 비가 내리면 태양이 자취를 감추기 때문에 싫어한다. 오직 뿌리에만 수분이 넉넉하고 태양이 무성한 잎을 비추어 주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땅에만 적당한 수분이 유지되는 것을 반긴다. 여름철 너무 더우면 식히기 위해 조우로서 개수가 필요할 뿐이다. 겨울철의 개수는 얼음 섞인 우박 눈덩어리에 비유되어 나무에 큰 상처를 주게 된다. 비록 개수가 인수이지만 나무에 해가 되므로 부모의 과잉 보호로 잘못되거나 부모 복이 없다고 본다. 그러면은 겨울철에 갑목이 여기 팔자 사주가 하나 예시로 되어 있네요. 무자, 개해, 갑인, 갑자. 갑목일주가 해월에 수왕한 팔자죠. 수왕하고 수생목만 되는 거예요. 수생목만. 무토 하나 있고. 근데 해월이면 아직까지 저기 봐요. 따뜻해서 얘는 공부는 많이 하겠네. 필요 없는 공부들을 많이 할 수 있죠. 갑목이 해월에 태어나서 습기가 많다. 재성토가 무토가 습기를 제거하는 용신이지만 월간의 개수와 합의되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무게합한다는 얘기죠. 다만 일지 임목 중에서 병화 무토가 있어 배우자 복은 있다. 일지에 역마가 있어서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하더라도 운이 없어 가난하게 된다. 용신이 합의되어 묶이면 용신 기반이라 하여 아무리 좋은 운이 와도 소용이 없다. 그러므로 화운도 별로 좋지 않다. 갑목의 성장과 환경, 계절별 갑목에 진토가 있어 지지에 있으면 가장 좋고 축토는 그 다음이다. 진토 안에는 개수가 있어 수분이 충분한 질 좋은 토양이 된다. 이때 병화가 있으면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진토에 뿌리를 내린다. 축토 또한 개수가 있어 수분은 충분하나 축중에 신금이 있어 자질이 많은 토양에 비유되어 진만큼은 세상은 아니다. 자갈이 많은 토양이래요. 자갈. 여름이나 가을철에 갑목이 천간과 지지에 화의 기운이 전혀 없고 맑은 생의 구조가 된다며 향나무로 비유한다. 향나무로 비유한대요. 예를 들면 계유월에 갑자일생 말하는데요. 계유월에 6월의 갑목이네요. 가을 갑목 갑자일주. 그러면은 맑은 생의 구조가 된다는 의미는 금에서 수로 수에서 목이 됨을 의미한다. 가을은 금이 강한 계절이므로 수가 있음으로써 인해 갑목이 금의 극이 아닌 생을 받는다. 그쵸? 금생수 수생목으로 가니까 더욱이 가을철에는 사색의 계절로 향나무가 되는 사주는 철학자 사색가로 이름을 날린다. 갑목이 병화의 기운을 만나면 과실나무나 곡식으로 비유되고 화의 기운이 없으면 귀하고 특이한 향나무로 본다. 여기 보면 갑신계유, 갑자계유. 얘는 병화가 없죠. 그러니까 그 저기 뭐야 철학자나 사색가 팔자라는 얘기죠. 이게 해서 가을의 갑목일주가 금수로만 이루어져 있다. 모두 생의 구조로 되어 있어 맑은 나무로 비유된다. 학자나 사색가 또는 연구하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만일 겨울 태생이면 얼어있는 죽은 나무로 보아 나쁘지만 가을 태생이니 아직 온기가 있어 기묘한 운명을 산다. 이렇게 사주가 상생으로만 이루어진 사주는 순리대로 흐르는 것이 좋다. 갑목일주의 큰 명예와 부를 누리는 귀한 사주는 사주 구성이 어려운 겨울생에 많이 나오고 부자의 운명은 여름과 가을생이 많다. 그
그리고 임묘진 봄철의 간목은 봄철은 모든 생명이 생기를 가지고 시작하는 계절이므로 아직 미약하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 보통 봄에는 간목이 신강하더라도 추위가 남아있는 시기이므로 병화를 용신으로 쓰고 다음으로 계수를 쓴다. 간목은 더우면 계수를 먼저 쓰고 추우면 병화를 먼저 용신으로 한다. 이건 이제 계절별 용신 얘기죠. 물과 불이 알맞게 조화되어야 나무가 잘 자라게 된다. 경금은 나무의 가치를 손질할 때만 필요하다. 봄철에 경신금이 있으며 어린 싹을 무참히 짓밟은 상황이 되므로 범법자, 깡패, 폭력적인 사람이 된다. 그러나 병화가 있다면 오히려 좋은 사주구조가 된다. 경신금이 나타나면 병정화는 좋은 약이 된다. 그쵸? 극하는 거를 극하는 게 와야 좀 낫죠. 그리고 병화가 나타났다는 건 목생화로서 목이 좀 커질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고, 자기 자신을 자제할 수 있는 것도 되고, 그러니까 나를 키워서 자제시키는 거죠. 사주 내 병이 되는 글자가 없을 때는 용신을 사용하나 병이 되는 글자가 있으면 약이 되는 글자가 용신보다 더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죠. 병이 있으면 약도 있어야죠. 병만 있고 약이 없으면 큰일이지. 봄철에 간목은 병화를 용신으로 쓰는 것이 가장 좋은 사주구조가 되는데, 용신으로 경신금을 쓰면, 즉 용신이 계절과 상반되는 사주는 배우자 궁이 평범하지 않다. 용신이 계절과 상반되는 사주는 배우자 궁이 평범하지 않다. 성장을 마다하고 경신금으로 잘리는 것이 좋고, 아니면 서리를 맞아야 좋은 사주가 된다면 이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므로 배우자가 정상적일 수 없다. 인월생 음력 1월 양의 기운이 점차 발생하는 시기이지만 입춘에는 아직 춥다. 간목일주가 인월에 태어난 경우 먼저 병화가 있어 온화하게 해주어야 하며, 계수가 지지에 있어 목의 뿌리를 돌봐주면 좋은 사주 구조가 된다. 우수 후에는 목의 기운이 강해지니 병화가 있으면 목과 화가 조화를 이루게 되어 귀한 사주가 된다. 인월의 간목은 아직 어린 싹에 비유된다. 이때 금이 천간에 나타나면 간목을 극하게 되니 나쁘다. 신금이 드러나면 정화로서 금을 제거하거나 병화와 병신합의 수로 간목을 도와주어야 좋은 사주구조를 이룬다. 묘월은 음력 2월, 묘월은 춥지도 덥지도 않은 시기이며 목의 성질이 견고하다. 간목에게는 겁재인 묘월이 연중 최고로 왕한 시기다. 경금이 천간에 나타나 목을 극하며 명예를 얻는 권력 고관이 된다. 이때는 목이 왕성할 때이니 경금이 또한 강해야 하고, 경금이 약하면 토가 도와줘야 한다. 단 병화가 나타나 목과 화의 조화를 이룬다면 금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좋다. 진월생 토의 힘이 강한 계절이나 초목이 성장할 때이니 수와 화가 많이 필요할 때이다. 청명 전에는 차가운 기운이 아직 남아있으니 병화를 먼저 사용하고, 청명 후에는 화의 기운이 강해지니 계수를 먼저 사용한다. 목이 왕성한 경금으로 목을 극해 주어야 좋고, 목이 약한데 경금을 만나면 수로서 금의 세력을 이어받아 목을 도와주는 구조를 이루면 가장 좋다. 금생수 수생목 구조로.
미월생 여름철의 간목은 여름철은 덥고 건조하므로 개수를 용신으로 쓰되 용신이 병화와 떨어져 있어야 한다. 여름철의 개수는 약할 수밖에 없으므로 병화와 가까이 있으면 증발하여 필요한 수분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개수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자연스럽게 수분 공급이 충족되어 좋다. 그러나 임신, 계유가 있어 수의 기운이 왕성하면 장마비나 강하수로서 홍수나 대량의 물이 된다. 이런 경우 아직 어린 간목의 뿌리가 썩게 되고 청간의 임계가 병화를 가리는 비구름이 되어 성장도 잘 안되고 결실도 약하다. 이는 수가 왕성해서 생긴 문제이다. 물에 잠긴 나무의 상황이므로 여자는 부인병을 앓는 등 병도 많고 고생도 많은 운명이 된다. 임신, 계유, 천간의 임계수는 비이고 지지의 신유는 돌과 자갈로 비유된다. 간목이 돌과 자갈밭에 뿌리를 내리고 힘들게 사는 와중에 태양이 가려지고 비가 와서 물바다가 되므로 견딜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 보면 이제 간목이 계수 병화 바로 옆에 개수가 붙어 있다는 얘기죠. 여름철에 해가 뜬 후에 비가 오는 상황이다. 지지가 4, 5미일 때는 너무 더워서 개수가 간목 가까이에 있어 조우하게 되니 좋다. 간목 가까이에 개수가 있어서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병화가 간목 옆에 있으면 비가 오다가 해가 뜨는 모습으로 비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해가 뜨는 거래요. 뜨는 모습으로 위의 얘보다 좋다. 비가 오다가 해가 뜨는 이때는 경신금이 드러나고 정화까지 있으며 구름 속에서 벼락이 치는 상황이다. 사주구조가 나쁘면 장애인이 될 수도 있다. 수를 용신으로 쓸 때 개수가 나타나면 하늘에서 저절로 내리는 비이기 때문에 힘들지 않게 더위를 해소하고 수분을 공급하게 되어 결실이 쉽게 얻어져 좋다. 그러나 임수가 나타난 용신이 된 경우는 더운 여름에 고인물을 길어내어 사용해야 하므로 결실을 얻기 몹시 힘들고 비용도 많이 든다. 노력 끝에 성공한다. 신유가 물길이 되어 물을 계속 공급해주면 좋은 사주 구조가 된다. 이는 지지에 신유금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4월, 음력 4월 말하는 거예요. 습기가 충분해야 간목이 잘 자라게 되니 개수가 있어야 한다. 토가 많으면 수를 극하니 나쁘다. 이때 비겁이 있어 토를 제거하면 병을 치료하는 약의 역할을 하고 수가 있어 간목을 도와주면 좋은 사주 구성이 된다. 신왕한데 경금이 나오면 정화가 있어야 왕성한 간목을 잘 베어내니 좋은 사주 구조가 된다. 이때 수가 정화를 극한다면 좋지 않다. 왕성한 간목은 크게 잘 자란 제목이 비유된다. 정화이므로 경금을 날카롭게 재련하여 거대한 간목을 베어내 유용하게 사용하니 귀한 운명이 된다. 수가 나타나 정화를 극하면 도끼나 톱날을 날카롭게 만들 불을 꺼버리는 상황이 되어 강한 나무를 잘 베어낼 수 없으니 나쁘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